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보려면 먼저 동학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동학은 동쪽의 학문이라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동쪽의 학문은 왜 어떻게 나온 말이냐? 조선 말에 천주교가 들어와요. 이 천주교를 당시에는 서쪽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고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점차 그 제사도 안 지내고 평등 사상도 얘기하고 하니까 기존의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상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학에 반대해서 우리 것을 좀 지키는 그런 동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학문이 종교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은 누가 창시를 했냐면 최재우가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동학은 서학과 비슷하게 그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층민들, 부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평등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용담유사 이런 책들도 써요. 그리고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경전이죠, 경전.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학이 평등 사상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잡혀가면서 이 약간 위상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조, 뭐 최재우, 최시영 등 이 동학을 이끄는 교주들 있잖아요. 교조라고 하는데 이 교조의 신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대 교주 최시영의 그런 신원을 회복하자 해서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지는데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대표적으로 삼례하고요, 오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부라고 하는, 전라도에 고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당시에 이제 지방간 그 관리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막 수탈도 하고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고 세금도 막 더 걷고 막 이러는 탐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병갑한테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으로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병갑한테 대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주동자를 보통 가장 처음 맨 위에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동자를 알게 되니까 주동자를 알 수 없게 동그랗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전봉준, 여기에 누구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게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부 농민봉기가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가라앉혀야겠죠. 그래서 진압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박원명이라고 하는 이제 신임 군수를 보내서
이 박원명이 어떻게 이렇게 무마책을 펼쳐요. 그런데 당시에 안핵사, 그러니까 당시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조사하는 안핵사를 보내요. 안핵사였던 이용태가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 동학이 있죠. 동학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색출과 탄압을 일삼기 시작하니까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고부 농민 봉기 단계와 1차 봉기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부 농민 봉기 단계가 1차가 아니고요. 이게 1차 봉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봉기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전봉준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손화중, 김계남 이 세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끄셨고 백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4대 강령이라는 것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때는 그냥 고부에서 그 지역에서 막 이제 그 지방 간의 그런 탐하게 들고 일어나는 정도였다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조금 더 이제 조직적으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황룡촌, 황토현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여기서 농민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이때 그럼 누구랑 싸웠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1차 분기 때는 농민군과 나라의 관군이 같이 싸운 거예요. 이렇게 둘이 싸운 거예요. 농민과 관군이. 그래서 황토현 전투하고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하고 어디까지 가냐? 전주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건 아닌데, 왜냐면 전주가 고부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서 수도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되다가 당시에 조선은 전주 이씨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해버리자 조선 정부에서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냐면 늘 요청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잘 기억해두라고 했죠. 텐진 조약이 있어요.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인데 각자 조선에다가 그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서로 알리고 서로 파병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텐진 조약의 내용이었어요. 자,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병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 알렸겠죠. 일본이 우리도 파병을 할 거야 하고 일본군까지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우리 그냥 청나라의 도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일본까지 들어오네? 이런 안 되겠다. 급하게 농민군하고 그 정부 사이에 화약이 맺어지는 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개혁을 시행할 수 있게 했어요. 그 지역에서 개혁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개혁을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패전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전개혁안에는 토지제도 개혁과 그리고 노비문서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개혁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집강소까지 설치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끼리 화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군은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청나라 너네 가도 돼. 일본군 너도 가도 돼 라고 했어요. 청나라는 뭐 그래 갈게 했는데 일본군은 안 갈 건데 우리 여기 조선에 계속 있을 건데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의 원래 목표는 조선 점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일본군이 철수를 안 해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무슨 짓까지 하냐면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얘네가 일본군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일어난 게 마지막 2차 봉기입니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일본군을 좀 물리치자라고 하는 성격까지 합해져서 일어난 게 2차 봉기예요. 대표적인 전투는 공주에서 일어난 오금치 전투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요? 농민군과 일본이 싸웠죠. 근데 일본군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 조선의 정부군 있죠. 관군. 이 관군은 농민군을 반란군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일본군을 도와서 농민군 진압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농민군이 일본군은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보다 그 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농민군은 싸워봤자 총이 어딨어요. 다 그 막 농기구 들고 돌 들고 그러고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봉기입니다. 그래서 1차 봉기 같은 경우에는 반봉건, 기존의 그런 봉건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성격만 있었는데, 2차 봉기에는 반봉건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반외세의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정부의 개혁이었던 갑오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